단순히 부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빚이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무조건 형 깎아줘야 되나요?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시거나 아니면 재판 받으셔야 되는 분들 문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음주운전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예상되는 형량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면허구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좀 일반적인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막 떠요.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주치상죄, 즉 흔히 말하는 뺑소니 이런 사건들이 뜨기는 하는데, 개념들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일단은 내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 그리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서게 되면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보더라도 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경찰은 적어도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3번을 모두 거부했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든지 아니면 보드블록을 타고 넘어가서 나무를 쓰러뜨렸다든지 하는 이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적용돼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고 있는 사람을 충격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지죠. 죄 자체가. 이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즉 음주나 약물,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게 바로 뺑소니죠. 특히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상대방에게 인사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요. 이때는 당연히 차에서 내려서 경찰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술을 먹고 사고까지 냈으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그 현장을 벗어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면 괜찮아요. 피해자분들이 보통 내가 사고 당했고 뺑소니범이다, 그러니까 신고해서 뺑소니범도 잡고 자기도 병원에 가면 괜찮은데, 이제 외진 곳에서 발생하거나 늦은 시간에 발생했었던 사고들, 다른 사람들이 구호를 하기 어렵고 피해자조차도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중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방치해서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게 되면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때는 분명히 구호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새는 이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선임되고 있는 사건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에요. 전동킥보드도 법에서 당연히 전동기 장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이 되고요,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게 되면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킥보드 타실 때 면허도 필요하지만 술 드시고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특히 일선에서 수사관 분들이 이거를 이 피의자 신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사건인데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나? 다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재판 꼭 이 공소장 받고 재판 날짜 잡혀서 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형사사건들과 비교해서 음주운전 사건에 또 독특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이거는 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팩트라고 보고,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또 유별나게 먼저 선임해야 되는 게, 보통 음주운전을 내가 한때로부터 재판받을 때까지는 짧게는 4개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양형자료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양형자료를 혼자서 만드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다 사건을 맡기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양형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양형자료는 제가 그 영상 뒤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양형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건과 갖추고 있지 않는 사건은 당연히 형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내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반성문으로만 보여줄 겁니까, 이거를? 그러기에는 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형 자료가 좀 중요하다.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좀 일찍 선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 측정을 했을 때 뭐 0.105% 이렇게 나오면 이 수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다. 즉 운전한 시각보다 물리적으로 당연히 호흡 측정을 하는 시각은 뒤에 있잖아요. 이 시간적인 간격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했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수치를 바꾸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런 류의 사건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 자체는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 외에 내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그리고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술을 마시는 걸 종료한 시각은 언제인지, 이런 세세한 질문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내가 어디서 마셨다, 몇 병을 마셨다 이런 진술보다는 식당에 따라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영수증도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주시는 것도 재판에는 좀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술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막 갑자기 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너 음주운전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당황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싸우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나중에 죄가 커지니까 싸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를 뽑겠다, 즉 혈액 채취 방법을 하겠다. 근데 혈액 채취를 하시면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 음주 수치가 올라가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건들을 쭉 보면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0.08% 정도 나오셨던 분들이 혈액 채취 방법을 하면요 0.1 중반대를 넘어서요. 그래서 2배 이상까지 가는 분들도 봤고, 적어도 0.1%를 넘어서는 경향을 좀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채취를 하는 게 썩 유리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호흡 측정 방식에는 불응하겠다, 내가 수사관의 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라는 인식을 남길 수 있어서 음주 수치뿐만 아니라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대했다라는 인식이 나중에 본인에겐 불리하게 선고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음주 횟수별로 과연 구속이 될 거냐 아니면 벌금을 받을 거냐, 이런 선고 형량에 대한 예측인데요. 이거는 사실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뭡니다, 두 번은 뭡니다 이렇게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 받은 이후로는 1회에서 2회 정도까지는 벌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3회에서 4회는 아무래도 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들이 있고, 5회 이상이면 거의 뭐 징역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횟수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뭐 인사사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같은 거에 비협조적이었었는지,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가 됐는지, 음주 각 횟수별로 기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붙어서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지, 다른 전과가 있어서 현재 누범 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새롭게 집행유예를 받는 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해서 뭐 무조건 괜찮다, 두 번째는 안 된다 이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 전문직 이런 분들은 음주 첫 번째인 분들도 변호사 선임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은 회사에서 퇴직해야 되고,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은 또 이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징역만큼의 정말 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횟수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처해진 상황,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형량을 피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각 의뢰인마다 본인이 해야 되는 노력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음주운전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기존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양형자료. 도대체 내가 어떤 양형자료를 냈을 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내가 부채증명서를 엄청 내요. 내 빚이 엄청 많아. 빚이 엄청 많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사건에서. 판사님이 볼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좀 불성실하게 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대출이 많지? 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뭐 가족이 많아. 가족이 많으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음주운전 하지 않았어야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뭐 내가 기부금, 봉사활동 이런 것과 음주운전과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인터넷 같은 곳에는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내가 좀 취합해서 나한테 맞는 정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부채증명서를 낼 거야. 그럼 부채증명서를 당신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채증명서 상에 이 뭐 아파트 담보대출로 20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신용대출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야 되니까 나는 매달 250만 원은 무조건 나가야 돼, 대출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속돼 버리면 이 250만 원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부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구속이 안 돼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부채 상황과 실제 내가 처해진 환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줘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저도 가끔 보면 의뢰인분들이 막 부채 증명서를 막 한 열 몇 장씩 갖고 오셔요. 아마 그분들이 개인회생 하셔서 부채 증명서를 이렇게 많이 발급받으신 것 같긴 한데 그 부채 증명서만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내가 있어요, 단순히 서류상으로 내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가 어려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빠로서 내지는 뭐 여성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칫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이가 어리니까 나는 징역을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도 뭐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는 당연히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막 구체적으로 써서 몇 시정씩 내는 것보다는 시각화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영상화하고 시각화하고. 자, 그 다음 제가 양형자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애당초에 술을 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도 받고요, 뭐 이 정신과 약도 처방을 받고, 또 뭐 여러 사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참여해서 내가 이 알코올 중독 상태로부터 내지는 알코올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개선 의지를 밝히며 법원에서는 중요한 양형 자료를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했었던 건 자동차를 매각하는 거죠.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면허증을 좀 미리 반납하시라고 해요. 부득이 뭐 생계형 아니신 분들은 총 40일의 임시면허 기간 중에 20일이 지나면은 임시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데, 임시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20일 정도 운전을 안 하고서라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재직증명서가 됐든 다른 자료들도 양형 자료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게 또 있죠.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3%에서 0.079%까지는 면허가 정지가 되고요,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뭐 횟수에 따라서 기간이 또 달라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 내가 면허 취소가 됐어, 내지는 면허 정지가 됐어, 근데 나는 운전을 꼭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는 게 면허 구제입니다. 면허 구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현행법상 면허 구제는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분은 무조건 안 돼요. 내가 음주운전 이번이 초범이어야 돼.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음주운전 2회인데 면허 구제가 됐다, 3회인데 구제가 됐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성공 사례들을 들어가서 보면은 2회인데 구제가 된 게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된 거지, 음주운전은 인정되면서 면허 구제가 되는 방식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저희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많이 신청해 놓긴 했는데,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인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면허 구제 파트는요, 내가 음주운전을 처음 했다, 그리고 구제를 받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분들에 한해서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제가 보더라도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뭐를 도대체 생계형 운전자라고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면허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경찰청에다가 이의 신청했을 때 이의 신청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생계형 운전자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인사사고가 개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의 신청 절차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의 신청 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꼭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인 경찰청에다가 하는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의 요건을 부합하지 않으면 애당초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서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단계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이의 신청과는 달리 약간 재판과 유사한 절차이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의 신청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 유사한 성격이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길어요. 필요한 양형 자료 같은 걸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구제하는 확률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구제가 안 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거쳤는데도 구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까지 가시기는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구제는 초범인 분들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보통 1년의 면허 취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1년의 기간들이 거의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허 구제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측면은 결국 1년의 면허 취소 기간 내지는 면허 정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비교해서 재판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재판을 하다가 오히려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인데 무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서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순수하게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거고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건 행정 절차에서만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받을 때 임시 면허를 발급받고 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받게 되는 이 면허 취소 처분,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요, 만약에 음주 측정 거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면허가 살아나지 않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는 좀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기존 영상들에는 이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꼼꼼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